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승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중보건의사를 마치고 이 감염내과 공부를 시작한 게 2007년이었어요. 2018년 11월까지 대학병원 진료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마도 한 만 11년 정도 그 분야에서 진료실에서 HIV 에이즈 감염인 분들을 만나고 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내과적, 외과적 질병과 감염 질병이 다른 큰 차이가 하나가 있죠. 어쨌거나 한 사람의 질병이 내 가족, 내 이웃, 내 어떤 동료들의 어떤 건강과 연결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감염병은 자기의 건강 상태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 질병을 좀 볼 때 한 사람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주변도 같이 이해해야만 하고요. 즉 한 명이 결핵 환자를 진료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이해해야 되는 일 같은 것이죠. 이런 특성이 감염병 분야의 또 독특한 혹은 점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또 흥미롭거나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질병을 두려워한다는 데 있죠. 이 질병이라는 이름 자체에 특히 에이즈라는 이 영문 약어 이름엔 더더욱 우리가 어떤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혹시라도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지? 나는 주사 체열도 하고 뭔가 어떤 피를 다루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막연한 사실은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는 공포들이 있는데 의대 공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자리 잡을 만큼 우리가 80년대 초반부터 한 30년 이상을 어떤 공포, 어떤 예기적인 불안 같은 곳에서 이 질병을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를 왜 느낄까요? 공포를 느끼는 것은 그 질병에 만약에 나와 내가 감염되었을 때, 내가 그 질병 진단을 얻었을 때 겪게 되는 어떤 매우 큰 피해를 우리는 뭔가 짐작하기 때문일 텐데 그 피해가 과거의 에이즈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첩돼 있었던 거잖아요. 생명을 잃을 만큼 매우 무서운 병이다. 그런 병이다라는 이미지가 우리한테 각인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엾이 여기거나 어떤 위로받기 어렵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대략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란 질병은 이런 공포, 불안, 혹은 공포, 불안의 대상이 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질병을 실제 사회적으로는 타자화시키는 것, 배제시키고 타자화시키는 것들에 에서 주저하지 않게 만들었죠. 우리들을. 그래서 차별, 낙인, 소외 같은 부분들이 아주 쉽게 일어나는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랫동안 무심히 시간을 보냈고 이 질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이 바른 방식이 아니네라는 자각들이 생겼지만 그 자각이 생기기 전에 있는 오랫동안의 경험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감염내과 분야는 아주 고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진료하는 분야예요. 즉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대화를 하면서 지금 있는 문제가 핵심이 무엇인지도 알아내고요.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 요인이 그 사람의 삶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사람의 인생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의학 분야에서는 내러티브 메디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즉 환자의 삶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질병을 찾아내거나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야이죠. 감염내과 의사들이 특별히 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라거나 혹은 어떤 인류애가 더 풍만해서 있는 아닐 거예요. 저도 아니고요, 당연히. 감염내과 진료실에서
제가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보통 뭐 90일마다 한 번씩 내 진료실에 찾아오는데, 이분이 자기의 진단명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2평짜리 3평짜리 공간일 거라는 거죠. 진단명을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공간. 사실은 가족이 알아도 쉽게 내기 어렵고, 친구가 알아도 그것을 어떤 뭐 내 목을 때 위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뭔가의 결심이 필요한 일들일 텐데, 이 공간에서만큼은 사실은 진료라는 행위가 그것들을 막 사라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매우 특별한 거죠. 그래서 특히 한국처럼 가정, 직장, 다른 뭐 사회 공동체 공간 안에서 이 문제들을 편안하게 다루기 어렵다면, 어떻게 보면 진료실이라는 공간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도 저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감염내과 의사들이 그 공간 안에서 좀 바른 방식으로 우리 감염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또 질문도 받고 이런 어떤 모범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감염내과 진료실 안에서 더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개인의 의지 혹은 개인의 능력이 맡겨져 있는데, 조금 더 구조화하거나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소수자 진료학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의사 간호사들이 이 표준적인 어떤 상담 방법 혹은 진료 방법, 그리고 좀 삼가야 될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이렇게 매뉴얼화하거나 교육 훈련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염내과 진료실이 아닌 다른 진료실, 예를 들어서 항문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항문 질환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뭐 다른 무슨 뭐 이비인후과적 치료를 받으러 간다거나 다른 수술을 받으러 간다거나 할 때는 한 단계 앞이 필요하죠. 정확한 지식을 우리 동료 의료인한테 전달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요. 감염내과 진료실의 의사 간호사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 이 감염인들에게 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좀 더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들은 하지 않는 것이고, 불필요한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장갑을 몇 겹을 낀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은 정확히 알기 때문인 거죠. 이거는 다른 뭐 성소수자 진료라든지 다른 소수자 진료에서도 난민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언디텍터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감염인의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로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면, 그렇다면 타인한테 감염시키지 않는다. 언트랜스미터블이란 얘기죠. 이 부분은 지난 뭐 10여 년간 많은 연구 결과들을, 대규모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죠. 최근에 뭐 우리가 코로나19 감염병을 겪고 있기도 하면서 이제 감염을 전파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보편적인 상식이 좀 생겼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감염되었고 A와 B가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B가 감염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조금 기본 상식이 생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바이러스 보유한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있느냐라는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양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검출되지 않으면 타인한테 전파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HIV 치료제가 점점 개발이 뭐 가속화되고 발달되고 약의 효능들이 좋아지면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은 아주 수월하게
복용하고 나서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을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된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감염된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눈부신 과학적 이 성과의 혜택을 통해서 자기 건강도 지키고 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도 보호하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HIV 감염의 상태에 있으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과정, 혹은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하고 의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난 뒤에 치료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과정, 그것들을 한 달, 두 달 지속적으로 잘 복용하는 과정, 문제없이. 이 세 개의 과정에 장애물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혹은 거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죠. 이 3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순조롭게 잘 해내는 것이 우리가 가장 바라는 방법,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근데 그것들에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혹은 또 용기를 내면서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접근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공간에서는 비용 장벽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에서는 낙인과 차별 같은 그런 이슈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행스럽게도 비용 장벽이라든지 접근성 장벽 같은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도 될 정도에 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낙인, 차별, 소외 이런 이슈들을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HIV 감염이라는 이 HIV 병원체와 더 잘 공존하거나 혹은 잘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개념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의 몸 안에 어떤 미생물 병원체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C라는 사람의 몸 안에 병원체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우리는 가끔은 피해자라고 불러요. 근데 A는 그 바이러스를 혹은 그 세균을 처음부터 자기가 갖고 있었냐고요. 그 A도 누군가한테 받은 거거든요. 자,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합시다, 오늘. 나는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받았고 또 내가 또 누군가한테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슬 안에 있을 뿐이잖아요. 내 앞에 사람이 있고요. 내 뒤에 사람이 있어요. 어떤 HIV 감염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요. 그 뒤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쭉 사슬처럼 이어지고 어떤 원처럼 이어지는 안에서 딱 두 명을 잘라내서 그 사람이 이보다 좌측에 있었으니까 가해자, 이 사람 우측에 있으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빠진다고요. 물론 어떤 질병을 꼭 HIV든 다른 질병이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의도해서 가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바이러스가 전파했던 아주 보편적인 어떤 과학적 사실에서 가해와 피해를 찾으려는 건 매우 오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단계,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HIV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을 늦지 않게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진단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진단검사를 알게 되었다면 늦지 않게 적절한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야 하고요. 적절한 전문가를 만난 뒤에는 늦지 않게 제대로 된 처방 복용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11년 정도를 겪었던 이 감염내과 진료실 안에서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과연 순조롭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경험을 갖고 얘기하면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특히 성소수자가 정기적인 HIV 검진을 받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일이라는 얘기를 캠페인을 통해서 홍보 자료를 통해서 알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고요. 이유는 뭔가요? 두려움, 이 질병에 어떤 두려움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 진단명에.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감염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진료했던 진료실까지 찾아오는데 몇 개월 혹은 몇 년, 때로는 5년, 10년 이상 걸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HIV 에이즈라는 진단명에 어떤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정말 해야 할 일은 이 진단명 그 고유의 것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그 제거해 주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거겠죠. 뭐 어렸을 때부터 HIV 에이즈 만약 이런 단어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육시킨다고 하면 우리 학부형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거나 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것처럼 보편적인 교육, 그 다음에 그런 지식 습득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이 정기적인 진단 검사를 필요로 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자기 익명이 보호되고 비밀이 보호되는 가운데 편리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필요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진단명에서 공포를 걷어내는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감염병을 다루는 방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민주적인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HIV 에이즈가 강한 처벌 규정을 그 질병의 어떤 위상과 지금으로서는 더욱더 어울리지 않는 강한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아마 이런 맥락이겠죠. 이 질병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라는 설명일 거예요. 이 질병은 생명을 잃을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신 말고 타인을 위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진단검사의 보급 혹은 치료제의 개발, 보급을 통해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제 사람이 생명을 잃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고 체계 안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무슨 과거의 망령에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질병 자체가 다른 질병이 됐는데, 즉 사회가 좀 용기를 내고 이 진단명에 대해서 들여진 굴레를 좀 걷어내고 이 진단명에 있는 그대로의 위치, 그대로의 자리를 찾고 그걸 대하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대해야 될 텐데 여전히 못 그러는 거죠. 이 질병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삶과 죽음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전파 매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조항들은 있었고, 좀 단계적으로 조금 순화되었긴 했지만 그 기본 조항들이 사라지진 않은 상태잖아요. 그 법안에서 그 법안을 처음 이제 발의한 어떤 행정부처의 어떤 관료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아마도 좋은 목적이었겠죠.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HIV 감염이 우리 사회에 퍼지지 않게 하는 순기능을 바라고 했겠죠. 하지만 나이브하달까요? 목적이 그렇다고 일이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목적은 감염을 줄이는 목적의 어떤 전파 매개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넣고 처벌 조항을 갖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HIV 감염의 확산을 막고 싶은 목적이었겠지만,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 조항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공포가 재생산되고 더 많은 불안이 사회에 확산된다면, 그래서
적시에 검사를 받아야 할 만한 사람들이 용기가 나잖아. 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를 받은 뒤에도 뭔가 모른 나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고, 병원을 찾은 뒤에도 뭔가 신뢰가 싹 트지 않아서 약을 복용하지 못한다면 이것들은 오히려 의도했던 바를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문구 자체에 갖고 있는 그 실질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그게 진짜 성숙한 법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를 가지고 뭐 혹은 소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인 너를 감염시키겠어 이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감염되든 말든 상관 않겠어 이런 사람도 사실 적지 않았거든요. 제 진료실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의도적인 상해를 보호하는 체계는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의적인 부분들은 다른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하고 이것을 통해서 차별과 낙인을 사라지게 하는 것에 집중하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에이즈만 그렇진 않아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선고 이렇게 구형과 선고 형량들이 엄청나요. 잠깐 변명 하나 한 것 가지고 실제 금고형을 주고 막 이런다고요. 지금 아주 비슷해요. 감염병을 죄와 벌의 언어로 사법적으로 다루면 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좀 맹신이 있어요. 물론 강한 훈육 혹은 강한 방식들은 당연히 효과적이죠. 하지만 오래 가지 않고 생존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병은 한 3달 조절하고 말 거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3년, 5년 공존할 거면 그런 방식일 수가 없는 거죠. HIV도 마찬가지잖아요. 80년대 때 그 질병을 알게 되고 1년 안에 퇴치시키겠다. 그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바이러스 우리가 지혜롭게 공존하고 또 지혜롭게 공존하다 보면 잘 조절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 어떻게 보면 공존하려고 잘 노력하면 종식될 수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식시켰다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조절도 안 될 확률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감염병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강박적이죠. 지나치게 강박적이고 과잉적이고 성숙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2020년에 K방역 열심히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최대한 검사하고 때로는 백화점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3만 명, 5만 명을 2, 3일 동안 줄 서서 검사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추적조사하고 때로는 CCTV 보고 때로는 신용카드 여신 조회하고 때로는 기축국정 보여가지고 다 하죠. 그 다음에 36만 명, 37만 명 나올 때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급차에 태워서 다 시설 격리를 해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함을 용인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단명이 갖고 있는 무게가 있었으니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2%가 넘었고. 하지만 올해 다르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백신이 보급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요. 그래서 이 질병의 위험의 총량이 대폭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살자고 해요? 위드 코로나 하자고 하잖아요. 이렇게 위험이 낮아졌으면 이제 이 위험을 수용하고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랑 같이 좀 안전하게 살아갈 길을 찾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서 작년에 했던 것 같은 범죄 방식들을 자꾸 걷어내야 되죠.
그럼 지난 40년의 HIV 에이즈를 보자고요. 즉 고강도 항이 에이즈 치료, 하트 치료가 없었던 시절의 HIV 에이즈와 그 당시 HIV 에이즈라는 진단을 갖고 있는 이 무게와 위험의 총량과 지금 알약 한 알만 아침마다 비타민제 먹듯이 섭취하면, 복용하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제로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확률도 제로가 된다는 이 시대와 이 위험의 양이 한 100분의 1 될까요? 1000분의 1 될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항에이즈 치료제의 눈부신 기술적 발달 이후에 그것들을 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고마운 우리나라 같은 공간 안에서는 더더욱 위험의 총량이 엄청나게 많이 감소했는데 계속 과거에 죄와 벌의 언어로 어떤 사람을 다루고 가해와 피해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범죄와의 어떤 그런 체계에서 못 벗어난다면 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법리적인 어떤 조항의 개정 혹은 뭐 그에 대한 또 이 상황에 맞는 해석과 적용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 그것들이 어떤 물결이 좀 되고 소리가 돼야 모두에게 들리는 소리가 되어줘야 이 지형 자체가 바뀌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감각이 혹은 뭐 그것들을 성찰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자가면서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경험들이 이 코로나19의 경험들이 좀 또 감염병이란 질병에 대한 바른 이해의 어떤 토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하던 일이 이 분야니까 코로나19 진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좋은 유산이 되도록 열심을 기울이겠습니다.